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기업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오늘도 박주근 리더스인데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한테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제 기업이 어떤 인물을 데려가고 어디에 쓰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 외교관 출신들을 기업에서 많이 데려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네. 어떤 이유인지 오늘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최근에는 뭐 원래 기업에서는 그 이전의 기업들은 대부분 행시를 이제 패스하고 전부 고위 관료로 있던 네네. 그리고 보통 산업자원부나 또 필요하면 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네. 기재부, 금융위 이런 이제 출신들이 주로 선호했던 자리였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의 또 동향을 보면 외교부 출신들, 특히 외교관 출신들이 기업에 많이 영입되고 네. 또 영입된 외교관 출신들이 굉장히 핵심 부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 전체적인 동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미국과 중국과 여러 그 국제 채널을 연결할 때는 대부분 스스로 하진 않고 물론 각 기업들이 뭐 법인도 만들고 다 진출해 있지만 주로 정부의 무슨 힘을 빌어서 그다음에 대통령 어떤 순방길에 따라가서 그렇죠.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네. 그런 식의 일반적이었죠. 근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뭐 IRL 법이라든지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오래 가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국제 상황, 급변한 국제 상황들을 이게 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이게 경쟁력이 없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접 뭐 미국 정부라든지 필요한 데 있으면 로비를 하고 그 예.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떻게 네. 대처할 그를 전략을 짜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외교관 출신들이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있으니까 외교 네. 출신들을 최근에 막 영입하기 시작한 것이 한 몇 년 최근의 동향입니다. 최근 한 5, 6년 그 이전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는 최근에 그런 동향이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뭐 4대 그룹을 좀 들여다보면은 네. 이 외교관 출신들 임원들이 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한가요? 그렇죠. 4대구로 보면 우선 삼성전자가 역시 가장 발빨랐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김원경 GPA 부사장이 있는데 네. 지금 나옵니다. 예,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제 김원경 부사장이 가장 빨랐고 최근에 이제 김원경 부사장이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네. 이재용 회장이 사우디라 중동의 출장길에 항상 측근에서 보좌해서 이재용이 최측근 아니냐 이런 말까지 돌 정도로 굉장히 네. 가깝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김원경 그 부사장은 2001년도에 그 외교부로 들어와서 네. 99년도에 그 외무부를 폐쇄했는데 삼성전자에 합류한 거는 2012년도입니다. 저 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글로벌 마케팅이 필요해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로 스카웃이 됐는데 그러다가 북미 총괄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경질 GPA 팀인데 이 GPA 팀이 글로벌 폴리시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마 김은구 부사장 역할이 부산 열리는 엑스포, 네. 엑스포에 각 그 대기업들이 한 명씩 차출됐는데 이제 삼성전자 대표로 이제 파견 나가 있죠. 예. 김원경 부사장은 작년 연말만 해도 사장으로 승진 1순위 아니냐라고 했는데 승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또 승진 또 되려 영순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굉장히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첫 외교부 출신으로 고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덕을 많이 봤다. 성공 사례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 뒤로 이 GPA 팀이 보강이 됐어요. 윤현조 상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또 다른 분들도 계속 보강이 되고 있는 그 외교부 출신 보강된 상태라서 굉장히 앞으로도 두각이 보이고 있고 각 그룹마다 다 있습니다. SK 그룹에는 그 유명한 그 김유석 그 부사장이 있고요. 김유석 부사장은 그 이전에 SK 그룹의 그 비서실장, 최태원 회장 비서실장은 검찰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 김윤석 부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네. 2018년도부터 비서실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래서 또 최측근 자리로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요번에
또 다른 분 한 분 들어왔는데 그분도 비서실로 들어왔습니다.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지금 포스코에도 김경환 그 물통상실장이 이미 들어온 상태고 각 현대차가 요즘 가장 핫했죠. 박선영 남편으로도 유명한 김일범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네. 전 비서관이 또 현대차로 합류한 것도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각 그룹들이 외교관 출신들을 하나 둘씩 지금 포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영입을 했는데 뭐 아까 말씀했지만 이게 뭐 좋은 사례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자기 역할을 좀 충실히 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더 이제 영입에 좀 그렇죠. 더 활발하게. 그런 성사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제 탄력이 붙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미 뭐 글로벌화돼서 네. 막 이런 역량들이 필요한 자리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이 전경련이 이제 새롭게 출마를 하게 되는데 여기 상근 부회장직도 외교관 출신이 이제 앉게 됐다고. 내정된 상태죠. 내정된 예. 상태. 어떤 인물인가요? 김창범 상근 부회장 내정자인데요. 네. 사실 그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왜냐하면 좀 전경련이 환경협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유진 회장이 이제 새로운 회장으로 이제 취임되면서 전경련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 지난주 22일 날 취임식에서도 전경련의 가장 어떤 구습이 정경유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경유착의 고리를 꺾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포부를 밝히면서 기존의 한국경제연구원하고 전경련을 합쳐가지고 환경협이라는 이름으로 네. 55년 만에 새로운 출범을 했는데 네. 사실 전경련 그 환경협의 그 이전의 전경련이죠. 경경련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상근 부회장 자리입니다. 아, 바로 이 자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경련 회장은 그러니까 한경련 회장은 상근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명목상 회장, 그러니까 얼굴 마담인 거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무일은 모두 상근 부회장이 하는데 이 상근 부회장의 자리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박근혜 최순실 사건으로 전경련이 지금 완전히 뭐 힘이 약해져 다시 항림했는데 그 당시에 그 정경유착의 핵심 고리를 했던 분이 이상철 상근 부회장, 뉴스에 많이 등장했던 네. 이상철 상근 부회장이었고, 그리고 이 상근 부회장 자리는 뭐 매 그 전경련 회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부 고위 관료 출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산업부라든지 기재부 출신들의 관료라든지 네. 혹은 경제계에 있는 재계에 있는 잔뼈가 굵은 사람 이쪽 부류가 주로 해왔던 어쨌든 두 개의 공통점은 경제라는 키워드를 가진 공통점을 그렇네요. 가지고 예. 그 자리를 이끌었고 예. 이전에 있었던 이상철 부회장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정경련 출신의 승진을 해서 그 자리에 앉았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한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자리는 공통점은 어떤 경제라는 키워드를 가진 그 이력을 가진 사람이 앉는 게 이제 중요했는데 이번에 환경협의 상근 부회장 내정자는 엉뚱하게도 이제 외교부 출신이 앉게 됐습니다. 예.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언론에서는 굉장히 비판이 심했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 정경유착을 깨겠다고 한 분이 다시 외교부 출신, 관료 출신을 앉힌 건 자체가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김병준 그 비대위원을 고문으로 또 앉혔다는 이 두 가지 팩터로 과연 환경협의 이름만 바꿨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의지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되게 심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굳이 김창범 전 대사죠. 전 대사죠. 인도네시아의 대사. 이분의 이력을 보면 일단 유진 회장하고 네. 서울대 문과과 동기입니다. 아, 그 친구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게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지금 보시면 그 외무고시 패스에서 95년도에 대통령 비서실, 네. 예,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이랬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이게 이명박 정부 때죠. 그리고 벨기에 대사하고 인도네시아 대사관 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외교부 태평양 도서국 담당 정부대표를 맡고 있었던 자리거든요. 이런 분을 상근 부회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유진 환경협 회장하고의 개인적인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것 같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네. 그런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두 번째는
지금 정경련의 환경협의 큰 역할 중 또 하나가 어쨌든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라. 지금 보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그 각 기업들 대표단들도 다 외교부 출신들이에요. 오늘 소개하는 분들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다 부산 엑스포 유치단에 다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뭐 그 외교부는 아직까지 고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다 기수가 있거든요. 기수 문화도 세고 그래서 그 외교부 출신, 그 외무고시 출신들끼리 어떤 네트워크, 끈끈함 이런 것들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포석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김창범 현 내정자는 그렇지만 여전히 말은 많다. 환경협의 세술은 세부대에 부어야 되는데 네. 여전히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은 계속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짧게만 이 지금 말씀하신 이 환경협이 어쨌든 이제 쇄신을 해서 뭐 새롭게 네. 나아가려고 이름까지 바꾼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어떤 움직임 봤을 때 뭐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경련이 쇄신의 어떤 중요한 이정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금 부회장 자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는 뭐 그 대기업 출신들의 경제인들 아니면 좀 관료 출신이지만 경제관료 네. 출신들이 대부분 앉았던 자리인데 외교부 출신 그리고 또 과 동기의 친구라고 해서 앉았던 그 이유만으로도 쇄신의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 어떤 시스템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지에 대해서 아직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회장이 취임할 때 상금 부회장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원래는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예. 이번에는 그런데 왜 달랐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까 김창범 내정자가 네. 아직 정부 아까 일을 하고 그렇죠. 있었죠. 정부의 일을 하고 있으면 뭘 통과해야 되냐면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심사 기간을 벌어서 내정만 하고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한 또 의심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지면 과연 새 이름에서 걸맞는 정경유착 고리를 끌 수 있느냐의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뭐 환경협의 앞으로의 움직임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겠고 한 명씩 좀 네. 들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삼성의 김원경 부사장은 조금 전에 말씀을 네. 해주셨고 삼성전자의 또 다른 외교관 출신이 있는데 저는 이 이름을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마크 리포트 이제 그렇죠. 굉장히 좀 우리에겐 친숙한 네. 주한미국 전 대사인데 이분도 영입을 한 거죠. 그렇죠. 작년 영입했죠. 이분 영입하고도 굉장히 외교관이나 저기에 말이 있었고 네. 이슈가 됐고 사실은 이분 영입 때문에 다른 대기업들도 그 미국 외교관 출신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김은경 부사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뭐 그 재계에서는 왕의 남자 아니냐 네, 그 정도로 붙어 다닙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이 사면을 받고 복귀하면서 가장 큰 역할 제가 뭐 다른 언론사나 외신에도 그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사면 이후에 이재용 회장의 역할이 어떻게 바뀔까? 가장 큰 축은 이재용 회장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글로벌 네트워크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오퍼레이션 되는 모든 경영 활동들은 전문경영을 맡기고 본인은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를 그렇죠. 주로 구축하면서 신사업을 구상하거나 혹은 M&A를 하거나 이런 역할이 본인의 역할로 많이 그 자리매김 해왔고 네. 그 역할에 걸맞는 행동을 좀 해왔고 그런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국 순방할 때 누가 따라다니겠느냐? 김연경 부사장이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재계에는요 오너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가장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현대차는 송충원 사장, 네. 예, 포티두타 네. 사장이 가장 많이 붙어 다녀서 뭐 시샘을 할 정도로 지금 삼성에서는 김은경 부사장. 그렇군요. 외교 순방할 때마다 따라다니니까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그 따라다니는 분은 김은경 부사장이고 현재 마크 리프트는 뭐 너무 우리가 친숙한 인물이죠. 예, 예. 친한파. 그렇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대사를 했었죠. 네. 미국 대사를 했었고. 그래서 이분의 역할은 이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 IRA법 때문에 텍사스에 공장도 짓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누가 미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까?
그래서 미국의 네트워크가 강한 마크리프트 대사. 한국도 알고 미국도 아는 이 마크리프트 대사를 앉힌 게 아니냐. 지금 삼성은 조 바이든 정부 때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이 두 개 사업을 제조업을 어떻게든 잘 안착시키는 게 향후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막대한 20조 이상의 돈을 좀 퍼붓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에서 이 리프트 영입은 저에게서는 일종의 신의 한 수 아니냐라까지 말을 할 정도고요. 이제 왜냐하면 리프트의 그 이력을 보면 일단 스탠퍼드에서 정치학을 했고요. 네.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국제 정치학을 한 뒤에 이 현재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여러 의원을 보좌를 한 이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의 역할도 있지만 미국 의회 정치에도 그러네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로비나 이런 것들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고 이분을 이 자리에 앉힌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읽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부사장으로 김일범 전 비서관, 뭐 어떤 인물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외교관의 러시의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인물은 사실 김일범 부사장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이분 이력이 아주 특이하고 특히 이제 뭐 그 연예인 탤런트 박선영의 네. 남편이라는 것도 유명하기 때문에 74년생이고요. 연대 정치학과를 나와서 근데 이분이 출생을 캐나다에서 합니다. 언어가 그러네요? 익숙해요. 네.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33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다음에 주로 주 미국 대사관하고 유엔 대사를 하는데 2018년도에 외교부 북미 이과장을 해서 이제 역시 미주 쪽으로만 아주 강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19년도에 그리고 나서 이명박 때도 비서관을 해요. 예. 대통령을 이제 세 분을 모신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외교부 이명박 대통령 끝나고 나서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SK그룹 부사장을 합니다. 그러게 저는 지금 저 이력이 좀 굉장히 좀 신기하다고 생각한 게 이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에 들어갔던 이력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 비서관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SK그룹에서 다시 스카웃을 해갖고 네. 3년간 근무한 SK그룹에 있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부른 겁니다. 그럴 다시 수도 불러서 있고. 예. 대통령 비서 의전 비서관을 해서 주로 대통령의 그 통역, 그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도 옆에서 통역으로 유명했었죠. 예. 그리고 있다가 올 3월에 사표를 내고 6월달에 진대당 부부장으로 이제 스카웃을 당하는데 네. 대통령실에 근무한 사람도 반드시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심사 통과가 8월달에 됐어요. 한 달 전에 그렇네요. 이제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김일범 부사장의 영입은 현대차로서는 굉장히 필요했죠. 왜냐하면 이번 IRA법에서 자동차가 핵심 과제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로서는 사실 미국 시장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였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그 현대차 공장이 서기 전까지는 지금 불이익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전기차에 관해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외교 관계나 전략에 대해서 부재했던 것 아니냐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부에만 의존하고 스스로 어떤 국제 무대에서 외교 네트워크를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수다라는 네. 걸 하고 2명을 영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김일범 부사장을 영입했고요. 또 다른 한 명도 있군요. 그렇죠. 또 다른 한 명을 영입했는데 같이 영입했어요. 김동조 상무를 영입했는데 이분은 외무고시는 1년 선배예요. 98년도에 외무고시를 패스했고 네. 98년도에 1년 선배였고 이제 김일범 부사장이 주로 미주 쪽에 강점이 있다면 이분은 유럽 쪽 강점이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에서 이미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시장이 딱 보이는 거죠. 예. 미주 시장과 유럽 시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주로 유럽, 제네바. 그러니까 그 유럽 쪽 시장과 네트워크에 강한 분을 모셨고 이분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실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외교부와 대통령실, 청와대 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그 외교부에 있으면 그 특정 지역에만 경험을 쌓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순간
대통령 순방길은 다 따라다닙니다. 다 따라다니면서 뭘 합니까? 통역도 인맥과 하고 뭐 관리를 하죠. 그렇죠. 의전을 하니까. 예. 그럼 거기서 자연스러운 인맥은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주 쪽은 김일본 사장, 그리고 유럽 쪽은 김동조 상무를 이제 영입해서 역시 지금 미국에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이 지금 핵심 화두고 유럽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핵심 문자재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예. CRMA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큰 시장 미주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이런 외교 전략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두 사람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합류해서 현대차 그룹이 외교 라인이 되게 강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굵직하게 좀 공통된 이력이 있다라는 게 좀 흥미로운데 네. 이번엔 SK그룹도 좀 여쭤볼게요. 외교관 출신엔 또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SK그룹의 외교관 출신의 공통점은 모두 비서실로 간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예, 아까 제가 초도 말씀드렸지만 예. 최태원 회장의 비서실장은 2018년 이전에는 다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예. 비서실장은 굉장히 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장의 모든 동선을 깨고 일거수일투족을 있고 다 복심도 하고 꿰야 있죠.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자리인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SK그룹에서는 김유석 부사장이에요. 이분은 70년생인데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서 이분은 외무고시가 29회입니다. 95년도 외무고시를 패스했고요. 그리고 외교부로 들어갔다가 2001년도에 예일대에서 MBA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사기업으로 갑니다. 그렇네요. 사기업에 간 기업이 어디냐면은 맥킨지하고 영국의 BP로 갑니다. 예. 여기에서 이력을 쌓은 다음에 2010년도부터 SK그룹에 합류하는데 합류할 때만 해도 아무래도 BP 이력, 그러니까 BP가 석유화학 관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SK이노베이션, SK 뭐 석유화학 이쪽의 이력을 주로 이제 쌓는 거죠. 이분은 특징이 영어하고 중국에 능통해요. 그래서 SK 차이나, SK 이노베이션, 에너지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다가 네. 2018년도에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이 비서실장을 검찰 출신으로 앉혔던 때는 그때는 굉장히 그 뭐 구속 심사라든지 뭐 이런 때가 많았어요. 네. 그게 다 끝나는 사면 받고 있는 2018년도부터는 이제 이분 외교과 출신들을 앉힙니다. 그때 특징이 뭐냐면 네. SK그룹은 2018년 이전과 그 2015년을 경계로 좀 차이가 나는 게 SK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나서 차이는 뭐냐면 국제 무대에서 SK그룹은 전혀 인지도가 없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꿈이 뭐냐면 글로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에 꼭 빠지지 않고 간 두 사람. 최태원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 왜냐하면 국제 무대에서 SK와 하나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현대차, LG는 유명하죠. 워낙 많이 팔리고 하니까. 네. 근데 SK는 사실 그럴 만한 아이템도 없었죠. 근데 하이닉스 인수에 좀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2018년에 이제 김연경 부사장을 비서실장으로 앉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김유석 부사장은 그 부산 엑스포 TFT 현장 지원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은 다 TF에서 다 만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네요. 외교부 선후배들로 다 만나서 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어떤 인물을 앉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방향성이 정말 보이는 네.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SK에서 근데 또 한 명의 외교관 출신 영입했다고. 그렇죠. 어떤 인물이에요? 외교관 출신 중에 아까 이제 공통적으로 외교관을 하다가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혹은 네. 대통령실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 공통점이 있다면 최근 외교관에서 기업에서 원하는 또 한쪽의 그 이력이 있는데 무슨 이력이냐면 외교부 출신이나 산자부 출신들 중에서 외교 국제 통상 이력을 되게 선호합니다. 아, 또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국제 통상이 굉장히 노하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로 SK그룹에서 그 스카우트한 인물은 양서진 부사장이라고 되게 네. 젊습니다. 78년생입니다. 그렇네요. 네, 78년생이고 이분은 2005년도에 패스했으니까 39회예요. 외무고시. 그리고 근데 이분 이력이 2007년 외교통상부 협상총괄과입니다. 예. 그리고 2013년에 주미대사관 2등 서기관 할 때도 김종훈 그 당시에 우리 유명한 그 한미 FTA 주력했던 이분하고 같이 그 한미 FTA 협상총괄을 같이 합니다. 이 이력을 굉장히 높이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2020년에 WTO 무역위원회 의장까지 1년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력이 되게 좋죠.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작년에 SK그룹에서 이분을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느냐? 역시 비서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제 쭉 설명해 보니까 어떤 공통점들이 나오죠. 네네. 기업에서 왜 이런 분들 필요로 하는지. SK그룹은 주로 외교부 출신들이 그러니까 SK그룹의 변천사를 좀 알아야 되고 SK그룹이 글로벌화되면서 외교부 출신들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KB 금융지주를 이끌 이제 차기 회장의 윤곽이 곧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 주입니다. 8일입니다. 네. 뭐 그 이후에 뭐 절차는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되면 사실상 이제 뭐 사실상 됐다고 그쵸, 봐야 되는 됐다고 거죠. 봐야 되는 예. 거잖아요. 지금 뭐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온 걸까요? 제가 이 시간에도 한두 번 설명드린 것 예, 같은데 맞아요. 뭐 6명에서 네. 지금 숏리스트가 줄었습니다. 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3명까지 좀 나오고 있네요. 3명 줄었는데 예. 허인 부회장, 그다음에 양종희 부회장, 김병호 회장인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상 허인 부회장과 양종희 부회장 2파전으로 2파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허인 부회장은 워낙 유명한 분이고 이제 양종희 부회장과의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우선 허인 부회장의 일을 이제 해보면 지금 윤종용 회장의 아킬레스건이 2개가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잘했죠. 네. 그러니까 윤종용 회장이 KB금융을 그 위원장이 이끌면서 2014년도에 11월에 회장이 올랐으니까 올해로 벌써 7년? 네, 굉장히 오래 했죠. 그렇죠. 7년 정도 하면서 이분이 아쉬워하는 대목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조직 안정이에요. 내가 조직을 안정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1등 금융 1등 은행으로의 도약은 이분이 큰 역할도 했고 네, 했는데 이분이 아킬레스 스스로 이제 약점 생각하는 거는 조직 안정면에서 조금 미약하지 않았느냐. 2번째는 글로벌 전략에서 우리가 좀 뒤처진 게 아니냐. 이 2가지가 이제 예. 비서건인데 이번 신임 회장 자리로 오르면서 이 2가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직 안정 측면에서는 이제 허인 부회장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허인 회장은 옛날 단기 신용은행에서 노조위원장을 지낸 바가 있어요. 이게 이제 큰 역할. 그래서 노사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적임자로 굉장히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허 부회장이 KB국민은행 행장을 오래 했어요. 그다음에 그 2018년을 제외하고 행장을 하면서 그 KB은행을 리딩뱅크를 딱 올려놨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행장을 했는데 그때 신한은행을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자기한테는 그쵸, 큰 이력이죠. 이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허 부회장이 주로 이끌었던 게 이제 그런 조직 안정도 있고 은행을 1등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윤 회장의 하고 있던 경영의 연속성을 누가 잘 이어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허인 부회장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지금 읽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반면에 양종희 부회장도 또 만만치는 않아요. 이분은 주로 어디를 담당했느냐면 보험, 네. 글로벌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2개의 아킬레스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안정과 조직 안정의 글로벌이라고 방점, 글로벌 방점인데 한 분은 조직 안정의 방점 찍고 있고 하나씩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분은 글로벌, 그다음에 개인 고객, 연금 이쪽으로 디지털 부분을 갖고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허 부회장이 하지 않았던 이력 중에 뭘 가지고 있지 않았냐면은 뭘 하지 않았냐면 인사청괄하고 홍보 브랜드 총괄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노조는 이분은 또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상반되죠. 그렇네요. 거기에다가 양 부회장은 2010년부터 13년까지 윤 회장하고 손발을 맞춘 일이 있습니다. CFO로. 네. 그러니까 이미 호흡을 맞춰서 윤 회장의 뭐 어떤 복심이라든지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분도 하나고 또 하나는 요즘 은행은 탈은행 그러니까 은행 이자 중심 장사에서 은행을 좀 벗어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잘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파이낸셜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다 원하는데 네. 허인 회장의 이력은 은행에만 집중됐다는 게 또 하나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양 부회장은 은행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 KB 손해보험 대표를 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손해보험 빅4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쪽도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또 탈은행 입장에서 보면 양 부회장도 탈은행 글로벌 이 부분에 봐서는 양 부회장도 어떤 강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양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 워낙 뚜렷해서 이제 그렇죠. 누가 될지 이제 곧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추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고 윤종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약간 계산을 해봤더니 7년이 아니라 9년 임기. 9년이죠. 그렇죠. 예. 2014년부터였으니까 이제 9년 임기를 마치고 11월 말에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잖아요. 뭐 어떤 평을 지금까지 이제 받게 될 것 같으신지 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제일 큰 거는 1등 했다. 1등 했다. 그러니까 리딩뱅크를 만들었다는 게 뭐 이건 가장 큰 수식어고요. 네. 그다음에 종합금융그룹으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9년 동안에. 그러니까 은행 중심에서 손해보험도 만들어내고 뭐 카드도 키웠고 네. 그러니까 종합금융그룹으로의 확실했고 그다음에 이익 구조를 굉장히 개선시켰다. 물론 그거는 뭐 어떤 금융 체질 개선도 있지만 순이익이 195%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한 그런 굉장히 큰 공으로 봐야 되고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남은 과제는 있다. 두 노조 가지. 갈등 예.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해외 진출 굉장히 늦었다. 4대 금융 중에서 어떻게 네. 할 거냐. 이 두 가지 과제는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CEO 인사이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